절망적인 조치에 호소해야 할 때 의구심은 여전히 남습니다. 어떤 행동이 이런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단계들이 현재 제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제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성인이 자신의 행동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파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그들에게 그 무엇도 강요할 수 없으며 단지 무력하게 지켜보고 그 결과를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처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지수는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강화하고 사랑의 깊이와 의미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그녀의 나약한 감정의 증거이자 이기심과 자기방종을 강조하는 것으로 느낍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사는 평범한 남자일 뿐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강인하고 낭만적인 영웅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결점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제 자신에게만 너무 집중하고 과도하게 일하며 때로는 부당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고 그저 그렇게 흘러갔을 뿐입니다. 저는 그저 인간일 뿐이며 삶과 일, 그리고 여러 사건이 흐름을 방해하곤 합니다. 지수와 저는 결혼한 지 19년이 되었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친밀한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것은 항상 즐거웠고 시간이 날 때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를 기대하곤 했습니다. 축구나 좋은 책 같은 취미도 공유했죠.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때때로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었지만 필요할 때나 흥미가 생길 때는 언제든 시간을 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평온했고 경제 상황도 좋아졌으며 16살 서연이와 14살 하윤이 두 딸은 우리 삶에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제 딸들은 정말 비범한 아이들입니다. 아내가 이상한 생각을 하기 전까지 삶은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성생활이 너무 지루하다고 주장하며 모든 것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저는 만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뜻을 따라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자세를 시도해 보았고 제 체력이 좋은 편이라 꽤 흥미롭기도 했지만 몇 번 지나자 신선함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러더니 역할극 단계가 왔는데 저는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친구들이나 여성 잡지 혹은 어떤 드라마에서 본 것이겠지요. 처음 3번 정도는 재미있었지만 결국 현빈 혹은 제 기억이 맞다면 그녀는 송혜교였을 겁니다. 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섹시한 여성에게 집중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계속하기를 거부하자 그녀는 갑자기 불만스러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마지막으로 데이트를 한 게 언제인지 물었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지난 금요일에 제가 그녀가 가고 싶어 했던 이태원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데려갔고 영화를 보러 갔으며 장모님이 밤새 아이들을 봐주셨던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녀가 아이들을 함께 봐준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말이죠. 그녀는 제가 다른 사람과 데이트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혹시 저를 무엇인가로 비난하는 것이냐고 되물었고 그녀는 재빨리 아니라고 부인하며 제가 마지막으로 데이트했던 여자의 이름을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기억한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 외에도 저는 그녀를 만난 지 약 2주 정도 되었을 때인 민정이라는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녀가 물었을 때 우리는 그 데이트에 대해 아주 크게 다투었습니다. 혹시 그때가 그리운 적이 있느냐고 묻기에 저는 웃으며 세상에 절대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데이트 자체가 아니라 그건 꽤 괜찮았죠. 한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기 위해 용기를 내고 거절당할까봐 불안해하며 어색한 첫 대화를 나누어야 했던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기억합니다. 그것은 정말 공포스러운 경험이었고 정확히 말하면 극도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물었고 저는 그저 그녀가 다른 사람과 데이트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그런 기분을 느낀 적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했을 때 얼마나 슬펐는지 회상했습니다. 제가 민정과 외출했을 때
그녀는 우리 둘만 사랑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저도 동의하며 저 역시 그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다르게 느꼈다면 그녀에게 청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이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는 데이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고 한 달 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우리는 막 사랑을 나눈 직후였고 역할극이나 어떤 기교도 없이 오직 우리 부부만이 서로를 즐겼습니다. 저는 2번의 절정을 느꼈고 그녀도 아마 절반쯤은 도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눈 뒤 수십 번 그랬던 것처럼 편안한 상태로 누워 있었고 그때 그녀가 분위기를 깨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수는 오늘 밤 채영이가 나를 쳐다보며 나에게 춤을 신청하라고 암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채영이는 지수의 직장 동료이자 친구입니다. 저는 지수에게 그것이 칭찬처럼 들리지만 나는 당신하고만 춤을 추고 싶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채영이에게 만약 내가 춤을 신청해도 질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 참 잘됐다고 답하면서도 채영이에게 춤을 신청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자 지수는 혹시 제가 하면 질투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다른 남자와 춤을 추었다면요. 저는 그녀의 오빠라면 괜찮을 거라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그녀는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의 바르게 춤을 청하고 손을 적절한 곳에 두는 남자들과 춤을 추는 것이라면 전혀 상관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행사에 제가 춤을 추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춤을 청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그녀는 그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라며 제 대답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불편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 일어나 거실로 나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문가에 나타나 한동안 저를 관찰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침대로 돌아갔고 저도 곧 곁에 누웠습니다. 그녀가 깊이 잠든 후 화이트 라이노에서 열린 혜진의 승진 파티가 열릴 때까지 2달 동안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그곳에는 멋진 밴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큰 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지수는 박채영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채영이가 춤을 추고 싶어 한다며 제가 예의상 그녀와 춤을 춰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2달 전의 대화를 떠올리며 저는 채영이와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녀와 춤을 추는 것이 그리 내키지 않았고 그녀의 풍만한 몸매가 제게 밀착될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했지만 어떻게 예의 바르게 거절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춤추는 것을 좋아하긴 했지만 마치 커다란 고양이처럼 우아하게 움직이는 채영이에 비해 제 실력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없다고 느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월성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채영이가 제 곁으로 다가왔고 짧은 파란색 원피스 아래로 그녀의 구릿빛 허벅지가 드러났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밴드는 느린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저는 왜 하필 지금인가 생각했습니다. 채영이는 완벽하게 제게 밀착되었고 그녀의 굴곡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가슴에 몸을 밀착했고 검은 곱슬머리가 제 얼굴을 거의 가릴 정도였습니다. 그녀에게서는 기분 좋은 향기가 났고 그녀가 저를 올려다보았을 때 큰 갈색 눈동자는 맑은 호수 같았으며 건강한 피부톤 위로 하얀 치아가 돋보였습니다. 그녀는 아주 어두운 피부는 아니었고 부드러운 카페라테 같은 색이었습니다. 춤이 끝난 후 채영이는 감사를 표하며 지수가 제가 그녀와 춤추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춤 실력을 칭찬하면서도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가 아주 달콤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말이죠. 그녀와 춤을 추는 것이 저에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고 하자 그녀는 킥킥거리며 웃더니 자신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 결혼하지 않았다면 저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저 이 춤을 즐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살짝 안아주었고 우리는 곡을 마쳤습니다.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지수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흑백 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북유럽 사람처럼 생긴 젊은 남자와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배가 끊어질 듯 웃고 있었고 남자의 손은 평소보다 낮은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발견하고는 미소 지으며 곁눈질했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정말로요. 그녀는 그 멍청이와 춤을 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저를 채영이와 춤추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만 원권 몇 장을 던져두고 문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채영이가 문 중간쯤에서 저를 보고는 뒤쫓아왔습니다. 제가 멈춰서자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어디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수는 다른 사람과 데이트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고 그녀는 저를 채영이와 춤추게 함으로써 안에서 그 바람둥이와 춤출 구실을 만든 덫이었습니다. 채영이는 제가 무엇을 하려는 건지 물었습니다. 지수를 그곳에 버려두고 갈 것이냐는 물음에 저는 그렇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마치 자신이 저를 속인 것 같아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저 역시 당신만큼이나 이용당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차를 가지러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제 전화기가 울렸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채영이의 전화기가 울리자 그녀는 저를 힐끗 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지수에게 거의 다 왔다고 말하며 그것이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와 동행했고 혼자 남겨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채영이가 경고했습니다. 지수는 채영이를 그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하고 싶지 않다며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지수가 제가 다시 데리러 오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이런 어리석은 게임을 즐기지 않는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대체 이런 일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물었습니다. 채영이는 직장 동료인 미경이 오픈 메리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이 성생활을 더 좋게 만든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경과 그녀의 남편 철수는 서로 거의 대화도 하지 않으면서 친구들을 그 일에 끌어들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말을 믿었고 채영이는 지수가 우리를 엮어주려 한다고 믿었습니다. 지수는 채영이가 저를 사랑하고 항상 끌려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 이 난처한 상황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채영이는 제가 아주 잘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한 사람만 바라보는 스타일이지 장난감을 공유하는 것에는 서투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안심시키며 지수의 행동에 자신이 사과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꿈에 그리던 남자와 춤을 출 기회를 가졌고 그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녀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잠시 생각한 뒤 안방 욕실에서 제 짐을 챙겼습니다. 짐들을 손님용 방으로 옮기고 업무용 기기들도 그곳에 둔 뒤 문을 잠그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마 마신 술 기운 때문에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래층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복도에 울리는 발자국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방문 손잡이가 몇 번 돌아가더니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처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하는 지수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노크와 속삭임은 10분 정도 계속되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며 잦아들었습니다. 우리의 침실로, 아니 정확히는 예전의 침실로 돌아간 것이겠죠. 이상하게도 손님용 방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녀가 깨기 전에 몰래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비겁한 계획이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제가 가방에 서류를 챙기는 동안 그녀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화가 난 상태로 말을 더듬으며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응수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며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당신이 한 일에 대한 반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당신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며 당신이 저를 영원히 화나게 만들기 직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추스르고 모든 일을 제대로 처리해둔 뒤 제가 퇴근했을 때 대화할 준비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머니 댁에 맡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오늘 밤 무슨 계획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암시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당신에게 달린 일이며 망가진 것을 고치고 싶다면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었고 더 이상의 핑계는 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현재 상황이 괜찮다고 느낀다면 당신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침대를 좋아하니 당신 짐을 손님용 방으로 옮기라고 말하며 당신은 내 침대에서 자는 것을 환영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녀는 씩씩거렸지만 저는 그녀를 남겨두고 출근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려왔고 아이들은 할머니 댁에 가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어머니께는 지수와 제가 몇 가지 문제가 있어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질문 공세를 받지 않아도 되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지수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쿠키를 굽고 쿠키 한 접시와 커피 한 잔을 준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저를 잠시 안아주고 뺨에 키스한 뒤 소파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초콜릿 칩이 박힌 오트밀 쿠키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시작된 것 같았고 이 화합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수와 대화를 나누며 어젯밤 그녀가 만든 불편한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녀가 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행동은 저에게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둘 모두를 당황하게 했고 친구여야 할 채영이에게도 결례였습니다. 지수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자신의 행동을 사과했습니다. 제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니 그렇게 상황을 처리해서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의도는 그녀와 소통을 넓히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예전에 그녀가 항상 저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가능성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런 접근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불쑥 다른 사람과 데이트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저는 그 아이디어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둘 다 결혼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다른 결혼한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며 오픈 메리지를 사랑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언급하며 반박했습니다. 저는 회의적인 태도로 정보 출처가 어디인지 이름을 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미경과 철수를 언급하며 그들이 오픈 메리지를 통해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정보의 진실성을 의심하며 확인을 위해 구글 검색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조금 충격을 받은 듯 보였지만 제가 노트북을 켜자 옆에 앉는데 동의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픈 메리지를 하는가라고 입력하고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1% 미만이 오픈 메리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링크들을 확인해 봐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1% 미만이었죠. 그녀는 다른 결과를 기대했는지 1%라도 300만 명이나 되는 상당한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으며 오픈 메리지 형태로 결혼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냐며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한국인이 배우자에게 기대를 하는가. 링크를 클릭한 후 우리는 95% 이상의 사람들이 정절을 기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아? 라고 생각에 잠겨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방적이지 않은 것 같네. 나는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을 줄 알았어.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거든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오픈 메리지 중 얼마나 많은 수가 이혼으로 끝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녀가 꺼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집했고 그녀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오픈 메리지가 이혼으로 끝나는가를 검색하자
결과는 92%였습니다. 5년 이내에 이혼하는 경우에 대해 통계를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자, 봐봐. 오픈 메리지를 하는 사람은 1% 안 돼. 즉 100만 명 중 1만 명도 안 된다는 뜻이지. 그중 92%가 이혼한다면 5년 이내에 이혼하지 않는 사람은 800명뿐이야. 100만 명 중 겨우 800명인 거지. 저는 지수에게 오픈 메리지의 성공률을 계산해 보라고 했고, 특히 1% 중 92%가 실패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성공한 소수의 사례는 두 사람 모두가 하는 경우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여주며 한쪽이 강요당한 결혼의 100%가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참여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것을 허용한다면 원망, 경쟁심, 질투, 불안, 배신감, 그리고 안전함의 결여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런 고통스럽고 불합리한 상황을 견디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을 붙잡고 싶어 절박할 때뿐이겠지만 저는 그 정도로 절박하지 않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저에게 끌리는 다른 여자들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 만남을 예로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만약 한심한 실패자이거나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신의 게임에 흥미를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느니 차라리 제 머리에 총을 쏘는 게 나을 거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지수는 인터넷의 모든 것을 믿을 수는 없다고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의견을 인정하며 상당 부분이 잘못된 정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오픈 메리지를 한다는 부분은 믿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믿음을 의심했습니다. 미경이 지수에게 자신의 말을 다 믿느냐고 물었을 때 지수가 알지 못했던 미경의 남편 문제와 여러 번의 이혼 경력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고 미경이 4번이나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수가 4번 이혼한 사람에게 결혼 조언을 듣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지수는 반대하며 미경과 철수의 결혼 생활이 견고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분노를 표하며 지수에게 이 모든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지수는 미경이 자주 그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고 저는 또한 미경과 철수는 서로 거의 대화도 하지 않으며 친구들과 친밀한 활동을 하는데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망감을 표현하며 지수에게 그녀의 행동에 대해 물었습니다. 최근 우리 성생활이 지루해졌다고 말했을 때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고 완전히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게임을 즐기는 것이 상황을 묘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지난번에 그녀가 5번이나 절정을 느꼈던 일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이 미경의 아이디어였느냐고 묻자 그녀의 표정이 그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회의감과 실망감을 드러내며 우리의 견고한 결혼 생활을 강조하고 그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좋고 재미있을 수 있다며 경험을 공유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악몽이라 부르며 남자의 환상에 대한 그녀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구글 검색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에 연루되는 것은 곧 우리 관계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지수는 충격을 받은 듯 보였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이혼을 의미하느냐고 물으며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실망에 공감하면서도 그녀가 한 말들 때문에 결혼의 힘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대화들은 결혼이 그녀에게 별 의미가 없다는 믿음을 갖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헤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딸들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관계를 갖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해서라는 그녀의 생각은 일축했습니다. 저는 진실은 그들의 엄마가 아빠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결혼 서약을 지키고 가족을 위한 사랑 넘치는 가정을 보장하기 위해 저는 그녀가 가족의 행복보다 개인의 욕망을 우선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의 화가 고조되자
그녀는 그것이 불가피한 일이라며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부하며 그 결과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녀가 착각하고 있다고 단언하며 만약 그녀가 외도를 한다면 우리 결혼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실행하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신속하게 이혼하든가 아니면 그녀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심리치료 일정을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에 대해 저는 상담의 효과에 회의를 표하며 그녀의 행동이 모두를 고통스럽게 할 큰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잘못된 생각은 미경의 영향 탓이라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경고했습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닥칠 잠재적 고통을 강조하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계획에 대해 따져 묻고 그녀의 행동에 도전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비웃으며 자유를 요구했고 제가 그녀를 막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잃을 것이 너무 많아 두려워서 이혼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도발적인 말을 내뱉으며 딸들을 데려가겠다고 협박했고 저에게 부양비와 양육비를 부담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조롱에 대해 상황을 깊이 생각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저를 사랑한다는 그녀의 말에도 불구하고요.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며 그녀가 제안한 잠재적인 설렘은 오직 위험과 부정적인 면으로만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단호하게 표현하며 그녀의 간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제 의자로 다가와 저를 안고 키스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밀쳐내고 일어나 말했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 난 이 일에 대해 생각해보고 제 결정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녀가 이혼의 복잡성에 대해 말한 것은 맞을지도 모릅니다. 전체 시스템이 엉망이니까요. 행동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녀를 떠나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컴퓨터에서 30분, 전화로 10분을 보낸 끝에 재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애틀랜타의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14세 이상의 자녀는 양육할 부모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하윤이에 대해 자신 있었습니다. 아빠의 작은 공주님인 서연이도 저를 사랑하지만 엄마를 매우 존경합니다. 하윤이가 지수와 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서연이도 여동생과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만약 아이들에게 지수의 계획과 그녀가 이 오픈 메리지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을 어떻게 이용하려 했는지 알린다면 아이들이 더 이상 그녀와 엮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기를 걸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이었고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싫었지만 법을 바꾸는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지수가 결혼 전에 저를 찾아와 정절을 지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19년 동안 함께 살고 나서 다른 관계를 찾으려 했다면 제가 그녀와 결혼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즉시 떠났을 것입니다. 그녀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테고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규칙을 바꾸고 저에게 강요하려 했으며 심지어 협박 수단까지 동원했습니다. 이틀 뒤 지수와 다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과로 시작하여 그녀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저를 탓하면서도 왜 심리학자를 만나고 결혼 상담을 받기로 했는지 추궁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다른 남자들과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의 모순을 지적하며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며 그저 그런 일이 생기면 선택할 수 있다는 것뿐이라고 고집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저는 다른 관점을 공유하며 지난 수년 동안 외도할 기회가 있었지만 결혼 생활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저항해 왔음을 밝혔습니다. 저는 성공적인 결혼을 위한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녀의 헌신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했던 약속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약속까지도요. 그녀의 짜증 섞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저는 딸들이 그녀의 배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물었고 그녀가 나중에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지수는 엄마로서 자신이 반드시 양육권을 얻을 것이며 제가 다시는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면접 교섭을 어렵게 만들겠다고 맹세하며 아이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격렬한 논쟁 끝에 그녀는 저를 노려보고는 자리를 떴고 계단 위 누구라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단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저는 비어있는 하윤이 방으로 갔다가 복도를 따라 서연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안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서연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고 저는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문을 열자 두 아이 모두 분명히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앉아 둘을 안아주며 그런 대화를 듣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그 대화를 듣지 않는다면 제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연이는 아빠 잘못이 아니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엄마를 탓하며 그녀는 처음에 제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윤이는 엄마의 행동에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며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고 아빠에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정확한 동기는 모르겠지만 지수가 직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녀를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했던 일과 그녀가 자신의 건강에 무관심했던 점을 공유했습니다. 하윤이는 지수가 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현재 동기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심리치료와 결혼 상담을 제안했지만 지수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윤이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저는 당분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지수가 제가 그녀의 데이트를 허용했다고 믿을 때까지 기다린 뒤 떠날 준비를 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설득하려 해도 그녀가 들으려 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아이에게 저와 같은 생각인지 물었습니다. 제 결정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엄마와 남고 싶은지요? 하윤이는 언니를 힐끗 보더니 아니요, 아빠, 우린 아빠랑 갈래요라고 선언했습니다. 19년의 실망 끝에 아이들의 지지에서 위안을 얻자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후 2달 동안 지수와 저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고 서로에게 애정 없는 서먹한 룸메이트처럼 지냈습니다. 손님용 방은 그녀의 침실이 되었고 저는 예전에 우리 방을 차지했습니다. 그녀와 대화하며 마음을 돌리려 노력했지만 어느 저녁 우리의 상호작용은 여전히 긴장 상태였습니다. 함께 정원을 가꾸는 동안 저는 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성공할지 의문이라며 우리 결혼이 정말 더 튼튼해질지, 그녀가 상상하는 뜨거운 사랑이 여전할지, 그리고 이 상황이 기대한 만큼 즐겁고 만족스러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보았고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약간의 의구심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금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제 행동 때문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아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는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고, 그녀는 제 탓이라고 고집했습니다. 격렬한 논쟁 속에서 그녀는 제가 상황의 긍정적인 면을 보아야 한다고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제가 고집스러운 자존심만 버린다면 모든 것이 완벽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완벽의 개념과 그 완벽이 누구를 위한 이상인지 되물었습니다. 제 관점에서 현재 상황은 결코 완벽하지 않으며 저에게 유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더 사랑한다는 주장에 대해 제 사랑은 그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으로 표현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헌신을 유지하면서도 자유를 원했습니다. 저는 경계를 넓히려는 그녀의 욕망이 사랑의 표현이라기보다 이기심이라고 느꼈습니다. 저의 사랑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기로 한 결정으로 증명되며 만약 그녀가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그녀 역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수에게 언제부터 저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는지 묻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부인했고 저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행동이 제 심장에 칼을 꽂는 것과 같다며
그녀의 사랑에 대한 관념에 도전했습니다. 이에 그녀는 화가 나 금요일 밤 직장 동료인 박진우와 클럽에 갈 계획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즐거운 경험이 될 것이라며 저도 함께 가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마지못해 저는 어차피 당신이 갈 거라면 저도 가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정원을 가로질러 달려와 저를 꽉 안으며 자신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참여해 주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후회로 가득 찼고 상황이 견딜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까 고민했지만 결국 단념했습니다. 통화 후 채영이 그 계획을 알고 매우 화가 났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지수가 박진우와 함께 클럽에 가자고 초대했을 때 자신이 저와 함께 있도록 꾸며진 함정인 줄 전혀 몰랐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는 지수에게 따지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신뢰를 보냈고 제가 지수를 떠날 계획이기에 이 중요한 시기에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장담했습니다. 처음에 채영이는 믿지 못하는 듯 했지만 그녀를 진정시킨 뒤 상황에 순응하는 척하는 제 계획을 설명하고 집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하며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웃으며 제 계획의 진실성을 의심하며 그녀를 제 집으로 끌어들이려는 교활한 음모가 아니냐고 농담했습니다. 저는 재미있어 하며 그것이 정확히 그런 계획이라고 인정했고 제가 집에서 짐을 챙기는 동안 그녀가 딸들을 새 거처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계획의 복수적인 측면을 꽤 매력적으로 느꼈고 금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참여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지수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저에게 친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요일, 출근 전 저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결정이 확정적인지 물었고 계획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낸 즐거운 일주일을 상기시켰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논의할 수 있다고 안심시키더군요. 그녀는 제가 계획에 동의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 밤이 최고의 밤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고는 춤을 추듯 침실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저는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가봅시다. 그날이 저물고 금요일 밤 채영이가 집에 들렀을 때 그녀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지수는 작고 날씬하며 소녀 같은 예쁜 얼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채영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그녀는 키가 컸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지만 좀처럼 보기 힘든 탄탄한 몸매를 가졌습니다. 지수는 조금 마른 편이었죠. 채영이는 몸에 붙는 짧은 빨간색 스팽글 드레스를 입어 매혹적이었습니다. 저는 스포츠 자켓에 검은 바지, 그리고 안에 골지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왔을 때 제 옷차림을 보며 제가 그녀를 유혹하려 한다고 놀렸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은 단지 비즈니스일 뿐이라며 그런 의도는 다른 기회를 위해 아껴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기회를 놓쳐 아쉽다며 제가 좋아할 거라 믿고 티팬티를 입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농담으로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제 손을 그녀의 드레스 밑단에 대고 그녀의 매혹적인 몸매를 향해 드레스를 올리는 척 장난을 쳤습니다. 그녀는 지수가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저는 지수가 제가 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고 믿게 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제가 계속하자 우리는 한동안 함께 웃었습니다. 제가 눈앞의 아름다운 광경을 즐기려던 찰나 지수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왔고 저는 잠시 깜짝 놀랐으며 채영이는 재빨리 드레스를 정리했습니다. 지수는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며 예상보다 밤을 일찍 시작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수와 진우야말로 방을 빌려야 할 사람들이라고 유쾌하게 응수했습니다. 지수는 우리를 향해 비웃듯 웃으며 클러치를 챙겼고 우리는 밤을 보내러 나갔습니다. 진우가 클럽에서 우리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 밤이 그가 기대한 대로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으스러뜨릴 듯 꽉 쥐었습니다. 저는 수년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왔고 스트랩 없이 운동을 하면 아주 좋은 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그가 신음하며 손을 문지르고 싶어 하는 것이 보였지만 강한 남자라는 이미지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꽤 잘생긴 축에 속했습니다. 남자가 어떤 여자들이 말하는 이상형에 가까워지면 헤어 디자이너이거나 사이언톨로지 교도일 확률이 무한대로 높아진다는 걸 눈치채신 적 있나요? 진우를 관찰하며 톰 크루즈와의 유사성을 발견했습니다. 참 흥미롭더군요. 저는 그에게 헤어 디자이너인지 물었고 그는 킥킥거리며 헤어 디자이너는 대부분 동성애자라며 그 생각을 일축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앨런 허버드를 언급하며 제가 6년 동안 사이언톨로지교를 믿었다고 밝히고 제가 어떤 가설을 테스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가설을 이미 들어본 적 있는 채영이는 거의 숨이 넘어갈 듯 웃음을 참는 표정이었습니다. 화가 난 표정의 지수를 슬쩍 보니 제가 채영이에게 너무 많은 개인적인 가설들을 공유했다는 것을 깨닫고 주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채영이가 개별 부스를 찾자고 제안하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 걸어갔고 진우 씨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랐습니다. 그가 들리지 않는 거리까지 멀어지자 채영이는 폭소를 터뜨렸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너 정말 못된 남자구나 민호야라고 말했습니다. 응, 오늘 밤은 정말 끔찍한 밤이네라고 저는 답하며 그녀에게 평정을 되찾고 저를 유혹하는 척 연기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채영이의 연기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부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와 2번 춤을 춘 뒤 그녀는 친밀함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며 말이죠. 지수는 그동안 진우 씨와 바빴습니다. 돌아왔을 때 저는 채영이에게 물었습니다. 큰 무대를 보여줄 준비됐어? 그녀는 찢어진 눈매로 저를 올려다보았는데 그 표정은 이것이 그녀에게 단지 게임 이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눈은 크고 빛나는 갈색이었고 저는 그 속에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도톰하고 탱탱한 입술이 살짝 벌어지고 작고 뾰족한 혀가 입술을 적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제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니 지수와 진우 씨가 부스 안으로 다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오, 안 돼. 저는 예능 프로그램에 익숙한 톤으로 소리쳤습니다. 누가 돌아왔는지 봐. 라고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채영이도 이해했고 지수도 그랬지만 진우 씨만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채영이는 지수에게 그 남자에게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충고하며 킥킥거렸습니다. 지수의 얼굴색이 변하며 보거처럼 부풀어 올랐고 자만 가득한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우리 둘이 떠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에게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제안했고 지수는 문까지 우리를 배웅했습니다. 그녀는 제 상태를 물으며 아까 제가 바보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괜찮지 않다고 답하며 지수에게 지금 당장 저와 함께 떠날 것을 고려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집에 가서 모든 것을 해결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남는다면 그것은 최종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녀는 흥분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멋진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더러 가서 즐기라고. 정말 좋을 것이라고 장담하며 바보같이 굴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보다 진우 씨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응수하며 우리는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이것이 훌륭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고집했고 채영이가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와 밤을 보낼 것인지 물으며 그의 지구력에 대해 농담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저하더니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정쯤 집에 돌아왔고 진우 씨와 사랑을 나눌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떠올리며 이마를 탁 쳤습니다. 만약 저와 채영이가 여전히 약혼 상태라면 조용히 하라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저에게 키스했고 그것이 마지막 키스가 될 것임을 알기에 그녀가 그것을 즐겼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떠나서 채영이가 기다리고 있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오랜 결혼 생활을 고려할 때 제 결정이 확실한지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확실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고 차분하다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슬퍼하며 정신적 에너지를 소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저 지치고 병든 상태이며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란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많이 울었지만 그 시간은 지났고 이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딸들을 부르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사 트럭에 짐이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딸들은 옷을 계단 아래로 나르고 큰 플라스틱 상자에 짐을 싸느라 바빴습니다. 가구에 관해서는 침대 같은 필수적인 것들만 챙겼습니다. 안방 침대, 아이들 침대, TV와 전자기기들, 그리고 6개월 전에 더 큰 것으로 교체했던 대형 스크린도 챙겼습니다. 아이들이 짐을 다 싸자 채영이가 자신의 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새 거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예전 집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같은 학군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짐을 다 싣고 저는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텅 비고 조용했으며 19년의 유령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결혼 반지를 빼서 주방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휴대폰 옆에 아이들의 전화기도 놓여 있었고 떠날 시간임을 알렸습니다. 우울한 기분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지수와 진우 씨에 대한 몇 마디 냉소를 남기고 꽤 괜찮았던 19년의 세월로부터 걸어 나왔습니다. 뭐 어때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법이죠. 문을 잠그고 차고에 있던 도구들을 트럭에 실은 뒤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새집, 특히 뒷마당에 있는 수영장에 매우 신이 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당장 수영을 하고 싶어 못 견뎌 했습니다. 마음에 드니, 공주님? 제가 하윤이에게 물었습니다. 완전 대박. 이라고 하윤이가 말했습니다. 이 티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들렸습니다. 채영이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여전히 멋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녀가 실물 제니퍼 로렌스라 할지라도 저는 너무 피곤했습니다. 제니퍼 로렌스가 채영이보다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제 말뜻을 아시겠죠. 그녀도 그것을 느꼈는지 밝게 미소 지으며 제 뺨에 가볍게 키스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남긴 향수 냄새만이 그녀가 그곳에 있었다는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고 놀랍게도 깊이 잠들지는 못했지만 다음날 밤까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니 아이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아침 식사로 덴마크식 크레이프와 초코 우유를 먹었고 아이들은 정오까지 TV로 만화를 보았습니다. 비키니를 입은 활기 넘치는 두 소녀가 수영장에서 노는 동안 저는 편안히 누워 지켜보았습니다. 지수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금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내기 위해 생각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며 당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우리를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직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매각해서 꽤 큰 돈을 벌었거든요.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름 방학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식료품점 외에는 멀리 나가지 않았고 걸어가거나 버스를 탔습니다. 트럭은 차고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녀가 경찰에 우리를 찾아달라고 부탁했겠지만 차가 없으니 찾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녀가 우리와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터넷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메일함에 계속 메시지를 보냈고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접속하자마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고 그녀가 스스로 우리를 찾아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직업이 있고 내야 할 고지서들이 있지만 저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으니 결국 그녀가 저를 찾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곧 자금난에 처할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에 상당한 자산 가치가 있었고 그것을 잃는 것은 그녀가 원하는 일이 아닐 테니까요. 약 3주 후 식료품점에서 사설 탐정이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제 신원을 물었고 저는 아내가 저를 찾기 위해 그를 고용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제가 있는 곳을 알리겠다고 선언하며 저에게 위협적인 목소리로 전화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만약 제가 어딘가에서 눈에 띄면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그를 무시하며 꺼지라고 말했고 그녀와 연락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찾아왔고 지수는 제가 아이들을 납치했다는 이야기를 지어냈더군요.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서로 동행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제가 거절하자 저를 체포해 시내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들은 다른 차에 탔고 경찰서에 도착하니 지수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안으려 했지만 아이들은 그녀를 밀쳐내며 거절했고 한 여성이 지수와 함께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한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저를 매섭게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뱉은 유일한 말은 침묵을 지키겠다는 선언과 변호사와 대화하게 해달라는 요청뿐이었습니다. 이 선언은 그들을 침묵시켰고 그중 한 명이 제가 변호사를 찾고 있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전화를 주었고 저는 약속대로 45분 만에 도착한 김진수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일을 해결하는데 약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저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며 납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와 대화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후 변호사는 양육권에 대한 법원 명령이 없음을 지적하며 한국 민법에 따라 부모 모두가 동등한 양육권 후보로 간주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14세 이상의 자녀는 부모 중 누구와 살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영이가 우리와 함께 나왔고 지수가 뒤따라오며 아이들에게 말 좀 하자고 애걸했습니다. 아이들은 채영이의 차에 올라타 떠나버렸고 주차장에는 우리만 남았습니다. 지수는 몹시 처량하게 흐느끼며 그 슬픈 눈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예전에 진우 씨와 만나지 말라고 애원했을 때 제 말을 듣지 않았는데 지금 왜 제가 당신 말을 들어야 하느냐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을 이렇게 대하지 말아달라며 애원했고 후회를 표했습니다. 저는 대화에 동의하며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다며 집으로 가기를 간청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집에는 가고 싶지 않고 그녀가 그곳에서 누구와 있었는지도 모르니 제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좌절감에 신음했지만 제 집으로 오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좋아요, 민호 씨,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죠. 하지만 그건 당신 집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그녀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차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하고 대신 택시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채영이네 집에서 자고 올 것을 알았기에 그녀는 저를 따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수를 집으로 들여 커피 한 잔을 타주었습니다. 우리는 홈바에 앉았고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번째 데이트 이후 우리 사이에 이렇게 불편한 침묵이 흐른 적은 없었지만 지금은 그랬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저는 제가 무엇을 원한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만나려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통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녀는 그것이 아이들의 선택이라고 말하더니 제가 아이들의 마음을 오염시켜 그녀를 미워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하며 미경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저는 미경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냐고 물었고 그녀는 질문을 반복하며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웃긴 점은 제가 아이들에게 그녀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말한 유일한 것은 제가 떠날 것이며 누구와 살지 그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누가 그들에게 말했는지 묻자 저는 바로 당신이 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언제 그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날 밤 거실에서 그녀가 저를 위협했던 일을 언급하자 무엇이든 말할 기세였습니다.
저는 그때 아이들이 계단에 앉아 그녀가 한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다시 흐느끼기 시작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엄마가 자신들의 인식을 오염시켰다고 믿고 있으며 저 또한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애원은 정말 처량했습니다. 마치 예전의 제 모습 같았죠. 저는 냉담하게 대응하며 상황에 무관심한 척했고 그녀가 물었을 때 엄마가 모든 것을 망쳤으며 그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엄마라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묻자 저는 이혼 서류를 접수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그저 제가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란다고 고집했습니다. 저는 이곳을 제 집이라고 생각하며 당신과 함께 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녀는 사과하며 저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이 실수였다고 인정하고 후회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용서를 구하며 결혼 상담가나 심리치료사를 만나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저는 문제는 제가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혼 서류를 접수하라고 요구했고, 만약 당신이 하지 않는다면 몇 달 안에 제가 먼저 움직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며 우리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며 저를 바보라고 불렀고 제가 사업체를 팔고 은행 계좌를 비워 우리 돈을 다 가로챘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고 사업을 팔았으며 제가 번 돈만 가져갔다고 행동을 방어했습니다. 저는 한 푼도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모든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해외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으니까요. 이혼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제가 내야 할 세금보다 적은 금액의 덴마크 회사에 사업체를 판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국세청에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과다 납부했고 그 초과분은 미래에 낼 세금을 상쇄하기 위해 보관되었습니다. 우리의 증권 계좌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딸들의 경제적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그중 절반은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한 신탁기금을 마련해 향후 3개월 동안 그들이 경제적으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제 전략 중 하나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마을의 식료품점, 대형마트,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계에서 물어볼 때마다 항상 현금 인출을 요청했습니다. 여러 매장에서 16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했고 각 거래에는 3명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이 전략은 상당한 금액을 빠르게 축적할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거래는 모두 합법적이었고 저는 창고에 있는 낡은 괴짝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되었을 때 지수와 대화하며 그녀가 집을 가져도 좋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축적된 돈은 그녀가 집을 팔고 담보대출을 갚은 뒤 한동안 자립하기에 충분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판 후에 진우 씨와 함께 사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제안하며 그의 아내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수는 깜짝 놀라며 그의 결혼 여부를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픈 매리지를 원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결혼 상태에 관심이 없었다는 뜻 아니냐고 지적하며 그녀에게 충고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혼 서류를 접수하라고 재촉하며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지수는 슬픈 표정으로 손을 만지작거리며 울면서 뒤따라왔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멈춰서서 저를 올려다보며 아이들에게 엄마가 사랑하고 미안해한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전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제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를 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녀는 저의 개방성 부족에 대해 언급하며 표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 줄 예측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와 논쟁하기에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를 문 밖으로 배웅하고 잠시 평정을 되찾은 뒤 채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가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지만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윤이와 서연이는 매우 슬퍼했고
엄마에게 이전보다 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지수가 전하고 싶어 했던 메시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에 당분간 그 이야기를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오후 4시 30분쯤 지수가 직접 요리한 찜닭과 프랑스식 빈 샐러드, 그리고 큰 마늘빵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서연이가 문을 열었고 지수가 안으려 했지만 강하게 밀쳐졌습니다. 지수는 저에게 인사를 하며 여보라고 불렀고 서연이는 저를 불렀습니다. 지수가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이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다며 저리 가라고 말을 끊었습니다. 지수는 분명히 당황했고 그녀가 거의 쓰러지려 할 때 제가 음식 바구니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소파로 데려가 앉힌 뒤 얼굴을 감싸 쥐고 자신이 얼마나 미움받고 있는지에 대해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아이들에게 한 행동이 큰 상처가 되었음을 인정했고 비록 그녀의 고통에는 공감하지만 아이들이 그녀를 다시 신뢰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를 다시 쌓는 것은 아이들이나 저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녀의 책임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저녁을 요리해 왔다고 말하며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비록 스스로 자초한 일임을 알았지만 저는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그릇을 찾는 동안 아이들과 대화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위층 부엌에서 아이들은 매우 화가 나 있었고 지수가 나타나 밥만 먹여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한다는 것에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윤이는 지수가 우리 가족을 파괴했다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하윤이에게 공감하며 지수가 수류탄을 던졌으니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수는 제가 문제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말이죠. 아이들에게 저의 사랑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저와 남을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할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에 대한 제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서연이는 엄마와 밥을 먹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강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두 아이는 저와 남겠다는 결정을 확고히 했고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엄마와 식사를 하며 예의를 지키려 노력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그들이 가기를 원하는지 물었고 저는 거친 말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은 예의는 지키겠지만 자신들의 감정은 분명히 표현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무척이나 어색했습니다. 지수는 노력했습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이들은 단답형으로만 응수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뒷정리를 했고 지수의 그릇들을 챙겼습니다. 그녀가 떠나려 할 때 하윤이에게 한 번만 안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윤이는 거절하며 지수는 더 이상 자신의 엄마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두 아이는 더 이상 말도 섞지 않고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지수는 분명히 고통스러워 보였고 평정을 되찾고 떠나는데 30분이나 걸렸습니다. 그녀가 가엾기도 했지만 저는 그 상황에 책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이 진행되는 방식에 만족했고 매 순간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와 아이들에게 희망을 꺾이면서도 이혼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저를 설득해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 계속 노력했습니다. 6개월 후 제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이혼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지수는 마침내 우리가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법원은 그녀에게 면접 교섭권을 주었지만 어째서인지 그녀가 방문하려 할 때마다 매번 무슨 일이 생겨 가로막혔습니다. 저는 그녀가 자신의 자유로운 삶에 어울리는 적합한 사람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확실히 그런 사람을 찾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독신이며 제 삶은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절망적인 조치에 호소해야 할 때 의구심은 여전히 남습니다. 어떤 행동이 이런 상황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단계들이 현재 제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제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성인이 자신의 행동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파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그들에게 그 무엇도 강요할 수 없으며
단지 무력하게 지켜보고 그 결과를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처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지수는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강화하고 사랑의 깊이와 의미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그녀의 나약한 감정의 증거이자 이기심과 자기방종을 강조하는 것으로 느낍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사는 평범한 남자일 뿐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강인하고 낭만적인 영웅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결점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제 자신에게만 너무 집중하고 과도하게 일하며 때로는 부당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고 그저 그렇게 흘러갔을 뿐입니다. 저는 그저 인간일 뿐이며 삶과 일, 그리고 여러 사건이 흐름을 방해하곤 합니다. 지수와 저는 결혼한 지 19년이 되었고 일주일에 2~3번 정도 친밀한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것은 항상 즐거웠고 시간이 날 때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를 기대하곤 했습니다. 축구나 좋은 책 같은 취미도 공유했죠.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때때로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었지만 필요할 때나 흥미가 생길 때는 언제든 시간을 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평온했고 경제 상황도 좋아졌으며 16살 서연이와 14살 하윤이 두 딸은 우리 삶에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제 딸들은 정말 비범한 아이들입니다. 아내가 이상한 생각을 하기 전까지 삶은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성생활이 너무 지루하다고 주장하며 모든 것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저는 만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뜻을 따라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자세를 시도해 보았고 제 체력이 좋은 편이라 꽤 흥미롭기도 했지만 몇 번 지나자 신선함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러더니 역할극 단계가 왔는데 저는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친구들이나 여성 잡지 혹은 어떤 드라마에서 본 것이겠지요. 처음 3번 정도는 재미있었지만 결국 현빈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섹시한 여성에게 집중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계속하기를 거부하자 그녀는 갑자기 불만스러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마지막으로 데이트를 한 게 언제인지 물었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지난 금요일에 제가 그녀가 가고 싶어 했던 이태원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데려갔고 영화를 보러 갔으며 장모님이 밤새 아이들을 봐주셨던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녀가 아이들을 함께 봐준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말이죠. 그녀는 제가 다른 사람과 데이트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혹시 저를 무엇인가로 비난하는 것이냐고 되물었고 그녀는 재빨리 아니라고 부인하며 제가 마지막으로 데이트했던 여자의 이름을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기억한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 외에도 저는 그녀를 만난 지 약 2주 정도 되었을 때인 민정이라는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녀가 물었을 때 우리는 그 데이트에 대해 아주 크게 다투었습니다. 혹시 그때가 그리운 적이 있느냐고 묻기에 저는 웃으며 세상에 절대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데이트 자체가 아니라 그건 꽤 괜찮았죠. 한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기 위해 용기를 내고 거절당할까봐 불안해하며 어색한 첫 대화를 나누어야 했던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기억합니다. 그것은 정말 공포스러운 경험이었고 정확히 말하면 극도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물었고 저는 그저 그녀가 다른 사람과 데이트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그런 기분을 느낀 적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했을 때 얼마나 슬펐는지 회상했습니다. 제가 민정과 외출했을 때 그녀는 우리 둘만 사랑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저도 동의하며 저 역시 그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다르게 느꼈다면 그녀에게 청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이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는 데이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고 한 달 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우리는 막 사랑을 나눈 직후였고 역할극이나 어떤 기교도 없이 오직 우리 부부만이 서로를 즐겼습니다. 저는 2번의 절정을 느꼈고
그녀도 아마 절반쯤은 도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눈 뒤 수십 번 그랬던 것처럼 편안한 상태로 누워 있었고, 그때 그녀가 분위기를 깨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수는 오늘 밤 채영이가 나를 쳐다보며 나에게 춤을 신청하라고 암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채영이는 지수의 직장 동료이자 친구입니다. 저는 지수에게 그것이 칭찬처럼 들리지만 나는 당신하고만 춤을 추고 싶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채영이에게 만약 내가 춤을 신청해도 질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 참 잘됐다고 답하면서도 채영이에게 춤을 신청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자 지수는 혹시 제가 하면 질투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다른 남자와 춤을 추었다면요. 저는 그녀의 오빠라면 괜찮을 거라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그녀는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의 바르게 춤을 청하고 손을 적절한 곳에 두는 남자들과 춤을 추는 것이라면 전혀 상관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행사에 제가 춤을 추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춤을 청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그녀는 그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라며 제 대답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불편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 일어나 거실로 나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문가에 나타나 한동안 저를 관찰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침대로 돌아갔고 저도 곧 곁에 누웠습니다. 그녀가 깊이 잠든 후 화이트 라이노에서 열린 혜진의 승진 파티가 열릴 때까지 2달 동안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그곳에는 멋진 밴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큰 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지수는 박채영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채영이가 춤을 추고 싶어 한다며 제가 예의상 그녀와 춤을 춰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2달 전의 대화를 떠올리며 저는 채영이와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녀와 춤을 추는 것이 그리 내키지 않았고 그녀의 풍만한 몸매가 제게 밀착될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했지만 어떻게 예의 바르게 거절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춤추는 것을 좋아하긴 했지만 마치 커다란 고양이처럼 우아하게 움직이는 채영이에 비해 제 실력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없다고 느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월성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채영이가 제 곁으로 다가왔고 짧은 파란색 원피스 아래로 그녀의 구릿빛 허벅지가 드러났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밴드는 느린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저는 왜 하필 지금인가 생각했습니다. 채영이는 완벽하게 제게 밀착되었고 그녀의 굴곡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가슴에 몸을 밀착했고 검은 곱슬머리가 제 얼굴을 거의 가릴 정도였습니다. 그녀에게서는 기분 좋은 향기가 났고 그녀가 저를 올려다보았을 때 큰 갈색 눈동자는 맑은 호수 같았으며 건강한 피부톤 위로 하얀 치아가 돋보였습니다. 그녀는 아주 어두운 피부는 아니었고 부드러운 카페라테 같은 색이었습니다. 춤이 끝난 후 채영이는 감사를 표하며 지수가 제가 그녀와 춤추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춤 실력을 칭찬하면서도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가 아주 달콤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말이죠. 그녀와 춤을 추는 것이 저에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고 하자 그녀는 킥킥거리며 웃더니 자신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 결혼하지 않았다면 저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저 이 춤을 즐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살짝 안아주었고 우리는 곡을 마쳤습니다.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지수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흑백 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북유럽 사람처럼 생긴 젊은 남자와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배가 끊어질 듯 웃고 있었고 남자의 손은 평소보다 낮은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발견하고는 미소 지으며 곁눈질했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났다. 정말로요. 그녀는 그 멍청이와 춤을 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저를 채영이와 춤추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10,000원권 몇 장을 던져두고 문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채영이가 문 중간쯤에서 저를 보고는 뒤쫓아왔습니다. 제가 멈춰서자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어디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수는 다른 사람과 데이트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고 그녀는 저를 채영이와 춤추게 함으로써 안에서 그 바람둥이와 춤출 구실을 만든 덫이었습니다. 채영이는 제가 무엇을 하려는 건지 물었습니다. 지수를 그곳에 버려두고 갈 것이냐는 물음에 저는 그렇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마치 자신이 저를 속인 것 같아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저 역시 당신만큼이나 이용당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차를 가지러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제 전화기가 울렸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채영이의 전화기가 울리자 그녀는 저를 힐끗 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지수에게 거의 다 왔다고 말하며 그것이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와 동행했고 혼자 남겨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채영이가 경고했습니다. 지수는 채영이를 그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하고 싶지 않다며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지수가 제가 다시 데리러 오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이런 어리석은 게임을 즐기지 않는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대체 이런 일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물었습니다. 채영이는 직장 동료인 미경이 오픈 메리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이 성생활을 더 좋게 만든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경과 그녀의 남편 철수는 서로 거의 대화도 하지 않으면서 친구들을 그 일에 끌어들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말을 믿었고 채영이는 지수가 우리를 엮어주려 한다고 믿었습니다. 지수는 채영이가 저를 사랑하고 항상 끌려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 이 난처한 상황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채영이는 제가 아주 잘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한 사람만 바라보는 스타일이지 장난감을 공유하는 것에는 서투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안심시키며 지수의 행동에 자신이 사과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꿈에 그리던 남자와 춤을 출 기회를 가졌고 그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녀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잠시 생각한 뒤 안방 욕실에서 제 짐을 챙겼습니다. 짐들을 손님용 방으로 옮기고 업무용 기기들도 그곳에 둔 뒤 문을 잠그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마 마신 술 기운 때문에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래층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복도에 울리는 발자국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방문 손잡이가 몇 번 돌아가더니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처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하는 지수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노크와 속삭임은 10분 정도 계속되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며 잦아들었습니다. 우리의 침실로, 아니 정확히는 예전의 침실로 돌아간 것이겠죠. 이상하게도 손님용 방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녀가 깨기 전에 몰래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비겁한 계획이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제가 가방에 서류를 챙기는 동안 그녀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화가 난 상태로 말을 더듬으며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응수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며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당신이 한 일에 대한 반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당신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며 당신이 저를 영원히 화나게 만들기 직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추스르고 모든 일을 제대로 처리해둔 뒤 제가 퇴근했을 때 대화할 준비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머니 댁에 맡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오늘 밤 무슨 계획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암시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당신에게 달린 일이며 망가진 것을 고치고 싶다면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었고 더 이상의 핑계는 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현재 상황이 괜찮다고 느낀다면 당신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침대를 좋아하니 당신 짐을 손님용 방으로 옮기라고 말하며 당신은 내 침대에서 자는 것을 환영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녀는 씩씩거렸지만 저는 그녀를 남겨두고 출근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려왔고 아이들은 할머니 댁에 가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어머니께는 지수와 제가 몇 가지 문제가 있어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